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지휘관들이 세바스토폴 해군 기지에 모이기를 기다렸다가 공격했습니다. 4월 25일 밤 SBU의 알파 부대는 크림반도에서 동시에 드론 공격으로 8개의 목표를 타격했습니다. 세 척의 군함, 미글 31 전투기, 레이더 기지, 그리고 벨벳 공항의 기술 시설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나 작전의 진정한 핵심은 루쿰카 훈련센터와 방공 라디오 기술 정보 본부라는 두 개의 중요한 시설이었습니다. 모든 징후는 우크라이나가 인원이 가장 밀집된 순간에 이 두 시설을 공격했음을 나타냅니다. 러시아는 공식적인 사상자 발표를 하지 않았지만 이 침묵 자체가 하나의 답변이며 이 작전의 정보와 계획의 깊이는 공격만큼이나 인상적입니다. 2026년 4월 25일에서 26일 밤에 SBU 알파 부대가 수행한 공격은 평범한 드론 공격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수개월에 걸친 정보 작업의 산물인 정밀 작전이었습니다. 이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은 바로 목표 선정 자체입니다. 8개의 목표 중 2개는 러시아 고위 지휘관이 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설이었으며 이는 우크라이나가 단순히 건물과 장비뿐만 아니라 내부의 인원도 목표로 삼으려 했음을 의미합니다. 첫째, 루쿰카 훈련센터입니다. 이 시설은 흑해 함대의 주요 인력 훈련 및 지휘 준비 기지로 장교들이 전술 훈련을 받고 새로운 무기 시스템이 도입되며 지휘 기술이 개발되는 전략적 지점이었습니다. 그러나 루쿰카는 단순한 학교가 아니라 고위 지휘관들이 정기적으로 회의와 브리핑을 하는 센터였습니다. 함대가 이미 큰 손실을 입었기 때문에 인력 갱신과 훈련의 필요성이 절실해졌고 이는 루쿰카에서 고위급 교통량을 증가시키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방공 전파 기술 정보 본부입니다. 이 시설은 루쿰카와는 다른 기능을 수행했지만 그 전략적 중요성은 최소한 그만큼 중요했습니다. 크림반도 상공을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신호정보본부는 드론과 미사일 움직임을 조기에 탐지하고 레이더 데이터를 수집하며 S-400 및 판치르 같은 방공 시스템의 실시간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크림반도의 방공망의 두뇌였으며 이 중요한 구조물은 24시간 내내 80명에서 200명의 전문 인력이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두 목표가 같은 날 밤에 타격을 받은 것은 우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공격의 시점이 목표 선택만큼이나 계산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이전에 이 전술을 성공적으로 적용한 적이 있습니다. 2023년 9월 흑해 함대 본부 공격에서 지도부 회의 중에 공격하는 전략이 사용되었습니다. 2023년 4월 25일 작전에서도 유사한 접근법이 채택된 것으로 보입니다. 야간 시간대는 선박이 항구에 정박하고 시설이 완전히 가동되고 인력이 배치된 시점을 목표로 했습니다. 이러한 정밀한 타이밍을 가능하게 한 것은 작전의 기술적 차원이었습니다. 장거리 드론은 적어도 비행과 전자전 보호를 통해 크림반도의 다층 공중 방어를 뚫고 들어갔습니다. 폭발은 밤새 계속되었습니다. 심지어 세바스토폴 주지사도 이번 공격을 가장 큰 드론 공격 중 하나로 묘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밀성에 실제로 결과를 가져왔나요? 정확한 인명 피해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군사 손실에 대해서는 러시아 측의 완전한 침묵이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루쿰카와 같은 훈련센터와 정보본부에는 230명에서 600명의 인원이 근무합니다. 이 시설들이 야간 작전 중 비어있을 확률은 극히 낮으며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잘 보호된 목표를 공격하기 위해 몇 달을 기다렸다는 사실은 시기가 무작위로 선택되지 않았음을 강하게 시사합니다. 인명 손실을 제쳐두고 이 두 시설을 타격한 운영상의 영향은 별개이지만 상호 보완적입니다. 루쿰카에 대한 피해는 흑해 함대의 인력 훈련 및 갱신 과정을 심각하게 방해할 것입니다. 함대는 4년 동안 큰 손실을 겪고 있습니다. 모든 침몰한 배는 새로운 승무원이 필요합니다. 모든 잃어버린 장교는 훈련된 새로운 지휘관이 필요합니다. 루쿰카는 이 순환의 중심이었습니다. 훈련 능력의 감소는 단기적으로 선박 운영에서 경험의 공백을 초래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함대 재구성 속도의 둔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 기능을 다른 시설로 이전해야 하지만 이는 시간과 자원을 의미합니다. 정보본부에 대한 공격은 훨씬 더 즉각적인 위기를 만듭니다. 크림반도의 방공망의 두뇌 중심이 약화되면
우크라이나의 드론과 미사일 공격을 조기에 탐지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방공 시스템의 조정이 무너집니다. 어떤 배터리가 무엇을 요격할지, 어떤 레이더가 무엇을 추적할지에 대한 공백이 생깁니다. 이는 크림반도의 모든 러시아 군사자산, 남아있는 함선, 비행장, 탄약구를 우크라이나의 미래 공격에 더욱 취약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효과의 결합은 가장 위험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러시아는 자체 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더 많은 방공 시스템을 크림반도로 이동시킬 수밖에 없지만 이는 도네츠크와 자포리자 전선의 방어 공백을 확대합니다. 보호된 후방 지역 시설은 보호되지 않은 전선 위치를 의미합니다. 우크라이나는 이 방정식을 매우 잘 알고 있으며 각 작전마다 러시아를 이 불가능한 선택에 직면하게 합니다. SBU 대행국장 키이마르의 발언은 이 논리를 확인시켜줍니다. 모든 작전에는 명확한 논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적의 군사 인프라의 핵심 요소를 체계적으로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장비 손실이 아니라 적의 지역 통제 능력, 병력 보호, 새로운 공격 계획 능력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 SBU는 지휘 계층만을 목표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함대의 전체 신경계를 동시에 강타했습니다. 같은 밤 SBU의 알파 부대는 루콤카와 정보본부와 함께 6개의 추가 목표를 타격하여 흑해 함대의 각 기능적 층을 동시에 겨냥했습니다. 첫 번째 층, 기동성. 상륙함 야말과 필첸코, 러시아의 병력, 장갑차, 중장비를 해안으로 운송하는 능력이 타격을 받고 무력화되었습니다. 이 함선들은 상륙 공격 능력의 기초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첫 번째 타격도 아니었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인 4월 18일 같은 알파 부대가 크림반도에서 러시아 전함 3척을 더 공격했습니다. 같은 부대에 의해 8빌 간격으로 2번의 주요 작전이 수행되었습니다. 두 번째 층, 정보. 함대의 눈과 귀인 정찰함 이반 쿠르스가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 임무는 듣는 것이었습니다. 신호정보, 통신 차단, 전자감시. 이것은 러시아가 지평선 너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볼 수 있게 해주는 플랫폼이었습니다. 움직임을 추적하고 데이터를 수집하며 정보를 지휘체계로 전달했습니다. 이반 크루스를 오프라인으로 만드는 것은 함대의 일부를 눈멀게 하는 것이며 눈먼 함대는 취약한 함대입니다. 세 번째 층, 공군력. 벨벳 공군기지에서 미그 31 전투기가 파괴되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전투기가 아니었습니다. 미그 31의 일부 변형은 러시아의 가장 첨단 무기인 킨잘 극초음속 미사일을 탑재합니다. 1년 생산은 1993년에 끝났습니다. 모든 손실은 영구적이고 되돌릴 수 없습니다. 비행장의 기술 유지 보수 시설도 타격을 받아 항공기를 운영 가능하게 하는 인프라가 손상되었습니다. 모든 비행기를 파괴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을 운영하는 경납부를 무력화시키기만 하면 됩니다. 네 번째 층, 감시 및 방어. 해상 표적을 탐지하는 해안 감시 시스템인 MR10, M1, 미즈에밀 레이더 기지가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격은 고립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전인 4월 20일에서 22일 사이에 우크라이나군은 세바스토폴의 스트렐레치키 지휘센터, 흑해 함대 선박 이동을 조정하는 해상교통통제센터를 공격했습니다. 일주일 내에 함대의 두뇌, 눈, 귀, 주먹이 하나씩 표적이 되었습니다. 배를 공격하는 것은 순선입니다. 레이더를 공격하는 것은 실명입니다. 훈련센터를 공격하는 것은 미래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을 한 번에 공격하면 그것은 더 이상 공격이 아닙니다. 그것은 체계적인 해체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에서 가장 놀라운 점은 이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한 나라는 전통적인 해군이 없습니다. 잠시 멈추세요. 이 문장은 곱씹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함도, 호위함도, 잠수함도 없습니다. 군사 이론에서 해군 없이 해상 우위를 차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여겨집니다. 우크라이나는 그 이론을 깨뜨렸습니다. 4년 만에 흑해 함대의 30%를 파괴했으며 이는 5단계 무기 진화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각 단계에서 러시아가 안전하다고 여겼던 가정이 무너졌습니다. 첫 번째 타격은 2022년에 발생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베르디안스크 항구에서 토치카유 탐도미사일로 상륙함 사라토프를 공격했습니다. 그 옆에 있던 두 척의 배도 손상을 입었습니다. 이 공격은 러시아의 가장 근본적인 가정을 무너뜨렸습니다. 항구는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항구 안에 배를 탄도 미사일로 타격하는 것은 거의 시도된 적이 없는 전술인데 우크라이나는 전쟁 첫 몇 주 만에 이를 달성했습니다. 한 달 후 우크라이나는 자국에서 개발한 넵튠 대함 미사일로 흑해 함대의 기함 모스크바를 침몰시켰습니다. 모스크바는 단순한 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S-300F 공중 방어 시스템으로 함대 전체를 공중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우산이었습니다. 그 우산이 무너졌을 때 러시아 함선들은 하늘 아래 벌거벗겨졌다. 이는 1982년 이후 이 급의 군함이 처음으로 침몰한 사건이었고 해군 전쟁사에서 전환점이 되었다. 그 후 베이락탈, TB2 무인 항공기가 등장했다. 그들은 뱀섬 주변에서 러시아의 상륙함, 공격보트, 지원 선박을 하나씩 사냥했다. 섬으로 공중방어 시스템을 운반하던 배들이 파괴되자 주둔지를 공급하던 물류 동맥이 끊겼습니다. 러시아는 철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손댈 수 없는 섬이라는 신화도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손실은 더 많은 것을 증명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큰 배들뿐만 아니라 기지를 공급하는 전체 물류 체인을 무너뜨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혁명은 2024년에 왔습니다. 해상 드론. 마구라 V5 타입 무인 수상 선박. 수십만 달러에 불과한 이 작은 보트들이 수억 달러에 달하는 군함을 침몰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미사일 보트 이바노베츠는 도누질라프 호수에서 파괴되었습니다. 드론은 먼저 함선을 무력화시킨 후 다시 공격하여 치명적인 폭발을 일으켰습니다. 2주 후 상륙함 카이자르 쿠니코프가 알루프카 근처에서 침몰했으며 양쪽에서 해상 드론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해상 드론은 함선 파괴자로서 역사를 썼습니다. 이 차량들은 한때 장난감으로 취급되었지만 해상 전쟁의 규칙을 다시 썼고 현실로 증명되었습니다. 수억 달러의 가치를 가진 해군이 없어도 수억 달러의 가치를 가진 배를 침몰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6년에 우크라이나는 이 진화의 정점을 찍었습니다. 더 이상 개별 목표가 아닌 동시에 조정된 다층의 군집 공격이었습니다. 4월 내내 알파 부대는 크림반도를 상대로 3번의 주요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삼척의 군함이 4월 18일에 스트렐레치키 지휘센터가 4월 21일부터 22일까지, 4월 25일부터 26일까지 8개의 목표가 동시에 공격받았습니다. 10일 내에 흑해 함대의 거의 모든 기능적 계층이 타격을 입었습니다. 4년 동안 우크라이나는 무기 진화의 각 단계에서 러시아의 가정을 하나씩 파괴했습니다. 항구가 안전하다는 것은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함은 침몰할 수 없다는 것은 침몰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섬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은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상 드론은 장난감이라는 것은 배를 침몰시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노브로시스크가 멀다는 것은 멀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2026년 4월에 마지막 가정도 무너졌습니다. 크림반도의 지휘소와 훈련기지는 손댈 수 없습니다. 모두 드론 범위 내에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체계적인 크림반도 공격은 흑해를 넘어 먼 곳까지 공포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근처의 크론슈타트 해군기지에서, 발트해의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전선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러시아 잠수함의 긴급 개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감지되었습니다. 공개 출처 정보 이미지에 따르면 잠수함 모자이스크와 디미트로프의 선체에 금속 케이지 갑옷이 설치되고 잠망경과 안테나를 보호하기 위한 장벽이 세워지며 12.7mm 중기관총과 탐조 등이 장착되고 있습니다. 부유 장벽도 무인 수상 차량을 저지하기 위해 항구에 배치되었습니다. 이러한 이미지의 의미는 엄청납니다. 발트해의 러시아 잠수함이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우크라이나 드론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흑해에서의 재난은 러시아가 해군 함대 전체의 방호 조치를 완전히 개편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무인 해상 공격의 영향은 더 이상 단일 해역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는 러시아의 해군력 인식을 근본적으로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공포는 군사 분야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정치적 차원으로도 확산되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교통부가 준비한 법안을 통해 케르치 해협의 크림다리, 전력망 가리, 주요 가스 파이프라인을 보호하기 위해 단일 보안 운영자를 임명할 계획입니다. 이 법안은 2026년 9월까지 국가 두매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푸틴의 크림다리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공격에 대한 두려움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으며 심지어 러시아의 선전가들조차도 이 상황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군사 블로거가 4월 25일 밤 공격 중 크림반도에 있으면서 푸틴에게 공개적으로 도전하며 공군 방어는 발다이의 푸틴 공전을 완전히 보호하고 있다고 썼습니다. 이는 크림반도를 보호할 시스템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저명한 러시아 제국주의 언론인 막심 칼라시니코프는 실망을 감추지 못했다. 드론은 세바스토폴뿐만 아니라 체레프 배치의 황산 생산 시설도 공격했지만 우크라이나 비무장화의 5번째 해가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발언들은 크렘린의 자체 기반에서 경고가 얼마나 급격히 고조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군사 블로거들은 더 이상 모든 것이 통제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공개적으로 이 속도로는 이 전쟁에서 질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렘린은 크림반도에서 오는 이미지들이 거짓말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이 목소리를 억누르거나 답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를 되찾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다시 떠오르는 지점입니다. 은퇴한 미국 중장 벤 호지스는 이 전략을 명확히 요약합니다. 우크라이나는 지금 당장 크림반도에 대한 정면 공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크림반도를 고립시키고 비행장과 방공 시스템을 공격하며 케르치 다리를 사용할 수 없게 만들어야 합니다. 호지스의 3단계 계획은 명확합니다. 1단계는 고립으로 케르치 다리와 육로를 끊어 반도를 러시아 본토와 단절시키는 것입니다. 2단계는 기지를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것으로 기지, 창고, 비행장, 지휘센터를 지속적으로 정밀 타격하는 것입니다. 3단계는 최종 해방이며 우크라이나는 현재 2단계를 체계적으로 실행하고 있습니다. 흑해 함대는 이미 세바스토폴에서 철수했습니다. 함선들은 노보로시스크로 이동했습니다. 하지만 2026년 3월에 우크라이나는 노보로시스크도 공격하여 200대 이상의 드론을 사용했습니다. 기뢰 제거함 발렌틴 피클이 침몰했습니다. 2대의 대잠수함전 함정이 손상되었습니다.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노보로시스크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러시아는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항구를 잃고 있습니다. 크림반도의 물류 고립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도 페리는 4월 초에 무력화되었습니다. 케르치 해협에서 운행하던 마지막 선박도 사라졌습니다. 케르치 다리는 이전 공격에서 이미 손상되어 중장비 군사 수송에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습니다. 호지스에 따르면 러시아가 크림반도의 항구, 다리, 페리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없게 되면 반도의 실제 가치는 사라지며 이는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이러한 손실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선박은 1970년대에서 80년대에 제작되었습니다. 제재, 부품 부족, 주선소 용량 문제로 인해 새로운 대형 군함 생산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조선소의 지원과 비용 초과는 만성적입니다. 미그 31의 연속 생산은 1993년에 종료되었습니다. 소콜 공장에서 가능한 것은 현대화뿐이며 새로운 항공기 생산은 불가능합니다. 모든 미그 32의 손실은 되돌릴 수 없고 영구적입니다.